제가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두려워할 것 같아요. 요즘 서울 반대가 됐어요. 서울 사람 무섭게 됐는데 서울 같으면 이렇게 모임을 갖지도 못할 텐데 아직 대구는 그나마 좀 안전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기도 우리 권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많이 바뀌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가정에서 미디어를 조금 절제하고 조절하고 잘 키워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배고파, 나 너무 배고파, 밥 주세요. 밥을 달라고 쫄라댄다고 해봅시다. 그럼 밥을 달라고 하는데 줄 밥이 없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재료도 없어요. 당장 해줄 재료가. 아이는 배고프다고 쫄라대고 줄 건 없고 갈 수 없다. 쓰레기통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쓰레기통에 3일 전에 먹다 버린 빵이 있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곰팡이가 슬었어요. 곰팡이를 막 닦으면서 야,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 빵이 있으니까 이 곰팡이 엄마가 이렇게 딱 닦아냈으니까 이거 먹고 배를 채워라. 엄마가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저도 되나 보네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묵은 예스다. 침묵은 예스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면 그런 줄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아이랑 길을 가는데 물을 달라 그래요. 갈증 난다고. 갈증 나 엄마 물. 근데 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가까운데 편의점도 없어요. 근데 마침 어제 비가 와서 웅덩이에 물이 있네요. 아이고, 다행히 여기 웅덩이에 물이 있구나. 갈증을 해결해야지, 빨리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네, 먹고 마시는 것은 몸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갈증이 난다고 해서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당연한 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동학대죄로 막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런 엄마들을. 그죠?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늘 TV 앞에 앉아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재미, 오락으로 끝일까요? 이것도 역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7살짜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죠? 안에는 와인잔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저 텔레비전 모니터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속에 들어있는 와인잔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7살짜리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쏟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 쏟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다음의 실험을 관찰해 보시죠. 오디오 좀 살려주세요.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세 그룹의 아이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보이는 행동이 다르죠. 인형을 공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들어와서 인형을 껴안고 쓰다듬는 친구도 있었고, 인형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행동이 왜 달랐어요?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본 게 달랐기 때문이죠. 본 게 달랐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진 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나 재미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통 마음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마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장소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태도, 행동, 가치관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코와 입을 통해서 몸으로 가지만 보고 듣는 것은 마음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많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마시고.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질문이 생겨요. 뭐야? 눈과 귀만 하나님이 지으셨어? 코와 입도 짓지 않으셨나? 근데 왜 코와 입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안 하고 눈과 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지? 이런 질문이 저는 생겨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치다. 코와 입을 통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마셔야 우리 몸이 잘 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눈과 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보고 잘 듣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코와 입은 얘기하지 않으시고 눈과 귀를 여호와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잘 만들어야 내가 그곳에 머물 수 있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눈과 귀는 나를 위한 것이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상황들은 그들의 마음, 말, 태도, 행동, 가치관들을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실패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무법한 시작. 네,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가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것들이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어쩔 수 없이 눈을 뜨면 불법과 음란함을 늘 보고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영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면서 자다가 눈을 뜨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이루고 화장실로 가고 식탁에 앉고 학교를 가고 심지어는 학원에 가면서도 이러고 가고 잠들 때까지 이러고 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코 아프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바꾸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자, 초등학생들을,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음란물을 언제부터 접해봤니? 그랬더니요, 초등학교 때 29%, 중학교 때 27%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86.7%는 늘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왜 요즘 학교 못 가고 그럴 때 이제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기가 수업한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가서 수업을 들어라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 딱 가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만 있나요? 쭉 관련된 영상들이 뜨죠. 근데 이게 로봇가 하기 때문에요, AI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에게 교육적인 것만 쭉 노출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련된 단어가 있으면 다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은 이 강의 들으라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아이는 가서 클릭해서 보는데 밑에 쭉 관련된 영상들이 쭉 뜨는 거예요. 이건 뭐야, 또 관심 있나 하고 클릭하겠죠. 아이들이 호기심 있으니까. 그 궁금한데 클릭 안 하는 게 이상할까요? 하는 게 이상할까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이상한 아이예요. 근데 얘가 유튜브에 가서 영상, 그 선생님이 올려놓은 강의를 보고 그것만 딱 보고 나오면요, 여러분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부터 가보셔야 됩니다. 두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고 하면 클릭하는 게 정상적인 두뇌입니다. 그 클릭하다 보면 또 연관된 게 또 막 뜹니다, 영상이. 그러다 보면 별의별 게 다 뜹니다. 베레벨이라는 거에 저런 것도 있는 거죠. 비슷비슷한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라는 공간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공간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다가 영상 올려놓고 가서 봐라, 교육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아직 시행착오 과정에 선생님들이 이 세계를 잘 몰라서 그냥 올려놓고 뭐 보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보는 것과 아이들이 보는 게 달라요, 화면이. 그 영상과 관련되게 뜨는 게. 왜냐하면 회사들은요, 여러분이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의 나이, 취향, 성격, 요즘에 지난 일주일 동안 주로 뭘 검색했는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클릭이라도 한 번 했으면, 구글에다가 한 번이라도 했으면 여러분이 뭘 클릭해도 관련된 광고를 계속 띄워줍니다, 주변에다가. 그걸로 수조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수백조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세계예요, 거기가 원래. 그런데 거기다가 교과서에 보라고 책 던져놓듯이, 그러니까 책상에 세상에 온갖 플레이보이 같은 온갖 걸러지지 않은 온갖 종류의 잡지들을 다 책상에다 펴놓고 거기 앉아서 교과서만 찾아서 봐라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우리가 지금. 교과서가 보이겠습니까? 거기 궁금한 게 보이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 통계는 아이들이 찾아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옆에 다 뜨기 때문에, 검색 하나만 해도 옆에 양쪽에 쫙쫙 뜨기 때문에 본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실상을 잠깐 좀 보고 설명을 하죠. 예. 우리나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글 웹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성적인 단어를 검색해보니 낯뜨거운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나타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이 나타나기는 아닙니다. 다양한 동영상 좀더 그냥 애들이 가져와갖고 놀리고 좀 돌려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친구들끼리 손쉽게 파일을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어 그만큼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훨씬. 문제는 이렇게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유포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1년 동안 이처럼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례를 조사해 117명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초등학생이었고 미성년자까지 합치면 절반이나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경찰청에서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적발, 그러니까 범죄죠, 범죄, 불법 범죄를 한 사람들을 잡아서 보니까 절반이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통시킨 사람들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리숙해서 걸리는 거죠. 예, 진짜 선수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순진하게 그거 유통시키다가 걸리는 것들이죠. 어쨌든 이 통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아이들이 눈을 뜨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눈만 뜨면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실험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남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대학생, 남학생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들을 120명을 세 팀으로 나눴어요. 40명, 40명, 40명 나눠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자연 다큐를 보여주고요. 한쪽은 보통 18세 등급, 보통 성인물 있죠. 보통 성인물, 합법적인 성인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극장에 그 18세 등급 나오는 그런 것들. 한쪽은 폭력적 음란물, 우리가 소위 야동이라고 부르거나 포르노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셋 다르게. 그러고 나서 다트를 던져보게 했어요. 방으로 옮겨서. 이 실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보고 나서 자 이제 와서 이쪽으로 와서 다트 한번 던져보자 해본 거예요. 결과를 한번 잠깐 보시죠. 소리요. 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요. 아,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겟입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아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조금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포르노가 뇌 자극을 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문제는 그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 네, 대학생이라면 이미 이성적으로 다 발달이 끝났고 사리 분별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았냐에 따라서 바로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7살짜리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다큐를 본 친구들과 음란물을 본 친구들 사이에 공격적 행동 패턴이 8배나 높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8배나 높게 다 다트를 던지고 얼굴에다 던진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보고 듣는 것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늘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음란물을 보다 보면요, 사람을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음란물을 자꾸 보다 보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자꾸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제가 듣는 이야기인데, 유독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막대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요, 음란물 중독자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대구였던 것 같은데, 제가 10수년 전에 대구에서 선생님들하고 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연수를 하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음란물을 보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자기 사례를 얘기해요. 5학년 담임이었는데 한 5월쯤 됐는데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확 바뀐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훨씬 예전과 달리 갑자기 서로 싸움도 많이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행하고, 교실이 짐승우리처럼 너무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를 무시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자기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학생 지도를 하다가 한 학생이요, 음란물을 가져와서 반 애들 모두가 이제 돌려보는 일을 시작했던 거야. 2달 동안. 아이들이 학교만 오면 담임선생님 모르게 음란물을 맨날 보고 있었던 거야, 교실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음란물을 봤는데 서로를 향해서 너무너무 공격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배려할 필요가 없게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 아니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상한다는 게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자, 폭력적인 걸 좀 볼까요? 이게 한 게임인데요, 아주 유명한 게임이에요.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시작 버튼 누르기 전에 저 구호가 써 있어요. 구호.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 자, 헤드샷 뭐 하자는 걸까요? 머리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라. 사람의 머리를 오늘도 박살내고 내일도 박살내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 버튼 누르라는 거죠. 자, 이런 게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얘들아, 게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봐. 이런 과제를 줘요.
게임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려보기 했어요. 그랬더니요, 한 30%는 엄마한테 혼나는 걸 그려요. 게임하다 엄마한테 혼나는 거. 게임 그러면 늘 엄마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 근데 그 중에 30%는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오죠? 헤드샷. 자, 헤드샷이 이제 뭔지 그림으로 딱 보이죠?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요 아이의 표정이에요. 자, 표정이 어때요? 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부시는데 표정은 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신병원에서나 나올 그림들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멀쩡한 아이에게서 그림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들 리얼하죠? 예. 왜? 초등학생들이 게임에서 만나는 놀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칼로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 얼굴 표정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이러고 있는 표정이 행복하다고요. 멀티샷,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런 게임을 하면서 저렇게 심령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주니어 네이버, 파니룸 이런 데 가서 포인트 게임을 해요.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고 두더지 잡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뭐 문제 없죠? 포인트 게임 귀엽고 재밌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는 것은 즐겁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한다고요? 게임을 아이들이 왜 한다고요?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즐겁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두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즐겁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두뇌에서 뭐가 나온다? 도파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주 깊게 얘기하면 측자핵이라는 게 있어요. 측자핵이라는 핵이 있는데 그게 도파민 공장이에요. 거기서 도파민을 빵빵 쏴요. 그럼 온몸에 도파민이 쫙 퍼지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요, 그 측자핵이라는 도파민 공장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서 자극을 받으니까 도파민을 빵빵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죠. 그만하고 있으면은 여기가 도파민이 나와서 즐거웠던 기억이 뇌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엄마 게임 좀, 엄마 게임 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파민 공장을 가동시키게 도와달라 이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뇌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뇌는 도파민이 항상 나오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항상 나오면 이제 완전히 조울증 환자처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측자액이 빵빵 도파민을 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근데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 걸 보니까 찬양을 좋아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표정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신나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스포츠 경기 보러 어디 가보신 적 있나요? 야구장? 거기서 야구 관중들이 선수들이 잘하고 막 그럴 때 막 응원할 때 억지로 하나요? 신나서 하나요? 그들이 지금 선수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난리치면서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저 야구 선수 하나를 찬양할 땐 저렇게 들고 뛰고 난리를 치는데 나를 찬양할 땐 저렇게 그냥 우거직상을 하고 찬양을 하다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진짜 기뻐서 응원단들이 그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뻐할 때 도파민이 나오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나서 찬양하도록, 신나서 기도하도록 이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 만든 장치라서 도파민 공장이 정상 가동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도파민이 이제 100이 나옵니다. 100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100개가 나오면 두뇌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백이 나와서 좋기는 한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두뇌가 좀 백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두뇌에서 피드백을 합니다. 측자에 공장에다가 요구를 해요. 야, 100이 나오니까 너무 좋긴 한데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50이면 족하거든. 좀 줄여서 공장 사이즈를 줄입니다. 이게 도파민 수용체라는 건데 도파민이 100이 나오면 부담스러우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50만 나오게 사이즈를 줄여놔요. 자동적으로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하는데 100을 기대하고 막 달팽이를 잡는데 50밖에 안 나오니까 두뇌에서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100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 노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막대기 들고 달팽이를 잡는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막대기 들고 달팽이를 1년 잡아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참 잡다 보면요 도파민이 100이 안 나오고 50밖에 안 나와. 그럼 이게 하기가 싫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거예요. 게임을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에요. 메이플 스토리 여러분 집에도 코믹북스 만화책 하나씩은 다 있죠? 메이플 스토리 만화책 집에 있죠들. 여기를 딱 갔더니요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는 곳이 아니에요. 사냥감이 너무 화려하고 다양한 사냥감이 있어요. 사냥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사냥 도구가 막대기가 아니라 수만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사냥 도구들이. 그리고 사냥터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딱 도착해 보면요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여기는. 거기서 또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측자에게 또 자극을 팍팍 받기 때문에 도파민이 100개가 빵빵빵빵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신났어요 여기서 뇌가. 근데 이게 또 3, 4년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뇌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을 합니다. 스스로 뇌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공장을 또 줄이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너 이렇게 맨날 도파민에 쩔어 살면 안 되니까 줄여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공장을 또 사이즈를 줄이네요. 그래서 다시 이거 게임 할 때 100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50밖에 안 나오면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100이 나와야 되는데 또 옮겨가는 거예요. 이사를 또 갑니다. 그게 이제 게덴푸드라는 게임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자 앞에 게임은 그냥 여러분이 게임을 잘 모른다는 전제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 메이플 스토리는 NPC라 그래서 컴퓨터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프로그램한 대로만 움직이니까 2, 3년 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제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읽혀지면 이제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게임은 뭐냐면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이 컴퓨터에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아니라 어느 PC방 어느 집에서 나처럼 키보드를 만지는 애인 거예요. 걔가 어느 키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면 얘가 몇 년 지난다고 해도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측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니까 재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이것도 도파민이 또 줄겠죠. 당연히 줄어요. 왜 주냐면 이게 이제 사람 같지 않아서 그래요. 생긴 게 꼭 사람 같아요? 뭐 만화 같아요? 얼굴이 몸의 반이야.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초등학생들이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게임 한다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에요. 배그 그러는 게임. 여기 보세요. 사람이 만화처럼 생겼어요? 진짜 사람처럼 생겼어요? 총이 만화처럼 생겼어요? 진짜 총처럼 생겼어요? 예, 이제 실사로 오는 거야. 실사로. 리얼리티가 확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 이제? 재미가 또 확 증가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도파민이 100개가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 저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도파민 공장이 이미 어떻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너덜너덜해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제가 교실에 가서 얘들아 너희들 카트라이더 해봤니? 자동차 게임입니다. 자동차 게임 하니? 그러면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 우리가 무슨 유딩이에요? 시시하게 그런 걸 왜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야단쳐요. 그 유치원생이나 하는 거래 그런 거는. 자기들은 그런 거 해봤자 도파민이 안 나온대.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녀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자녀의 두뇌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대학생인데 맨날 피파, 축구 게임을 하고 있다. 대학생인데 이 아이 두뇌는요 아주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축구를 하고 있는데도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싱싱한 두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초등학생인데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요 얘는 그 정도 자극이 와야만 도파민이 나오는 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교실에서 무기력합니다. 왜? 교실에 그런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파민 공장이 아예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랄 것도 없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어때요? 무기력하고 반응도 없고 흥미도 없고 무슨 배터리 그 아웃된 사람처럼 살다가 게임만 하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눈빛이 살아나고. 그건 두뇌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자 이것은 2018년 통계인데 제가 뭐 최근에 업데이트 나왔지만 큰 차이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게임 순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1위부터 20위까지를 쭉 뽑아봤더니요 1위 나오죠. 배그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메이플 아까 나왔죠. 서든어택 아까 다 나왔죠. 자 상위 20개 중에서요 또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10개 봤더니요 둘 다 똑같이 90%가 총이나 칼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무언가를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여야 점수가 생기고 죽여야 레벨이 올라가고 죽여야 뭐가 생기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임 20개를 잘라봤더니 다 뭐 하는 게임이더라? 죽이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게임을 한다? 죽이는 게임을 한다. 그럼 죽이는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정도의 강한 자극이 와야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상태로 이미 뇌가 망가져 버렸다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두뇌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또.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오 준비하시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고도 태어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초반 학생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했습니다. 전단면 사진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을 맡는 편도회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류가 증가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측단면 사진입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역시 폐화됐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충동을 이성으로는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한다는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뇌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평소 아이가 즐겨한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하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베타파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5분 후 놀랍게도 베타파로 인해 머리 전체가 붉어진 모습. 베타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소 즐겨한다는 게임에 능숙하게 접속합니다.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변하는 뇌파 파도.
베타파 또한 첫 번째 어린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렇듯 게임을 할 때는 두 아이 모두 통제력을 잃은 듯 베타파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게임하는 사람들의 뇌를 찍어봤더니요, 두 가지 영역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인간의 뇌와 동물의 뇌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뇌는 요만한데요, 요만한 뇌 가장 안쪽 부분에 뇌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편도핵이라는 게 있어요. 편도라는 것은 저게 도자가 복숭아 도자입니다. 복숭아 씨앗 같이 생긴 게 있다는 거예요. 복숭아 씨앗, 복숭아 먹고 나면 딱딱한 거 나오고 그거 딱 둘로 딱 갈르면 속에 뭐 있어요? 씨앗 있죠? 딱 그렇게 생긴 게 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씨처럼 생겼다 그래서 편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해 주는 것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동물은 이게 없어요. 동물은 나보다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잡아먹어야죠. 동물은 약하면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뇌예요. 근데 사람의 뇌에는 약하면 깔보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뇌에는 편도액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멘? 동물들한테 편도액을 넣어놨으면 모든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습니다. 호랑이가 토끼가 불쌍하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근데 사람의 뇌에는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뇌를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자,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죽잖아요. 봐주면 내가 죽잖아요. 게임 속에서는 아까 이게 죽이고 상대방을 죽여야 점수가 생기는데 게임하는 목적은 내가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놈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목적은. 그러면 내가 그걸 할 때마다 편도액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편도액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도액이 망가지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 장치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교실이 짐승우리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두엽, 이 전두엽의 안쪽에 보면 안화 전두엽이라고 그래서 안와는 눈 안자에다가 앉을 와자예요. 눈이 앉아있는 장소란 뜻이에요. 우리 눈동자가 앉아있는 고기 안쪽, 거기 안화 전두엽인데 하나님은 또 여기에 동물이 없는 걸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통제하고 조절하는 장치예요. 수도꼭지로 말하면 바킹 같은 거예요. 우리 전전두엽에서 그거 하지마 하고 명령을 내리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딱 조여주는 장소가 바로 저기예요. 그만해! 이렇게 딱 막아주는 것. 하지마! 이렇게 해주는 곳이에요. 딱 잡아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킹과 같은 거예요. 근데 수도꼭지에 고무 바킹이 망가져 있으면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멈춰요, 안 멈춰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어때요? 상대방 막 죽여서 점수가 생겨야 되는데 계속 전전두엽에서 명령이 가면 이 조절 장치가 하지마 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하고 자꾸 억제를 하면 게임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게임을 자꾸 한다는 얘기, 이게 자꾸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모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일상생활에서 게임할 땐 좋아, 그렇다 쳐. 교실에서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 그럼 속에서 올라오죠? 올라와서 공격을 하려고 그럴 때 누가 못하게 한다고요? 저 전두엽에 있는 저기가 못하게 하는 거. 하지마! 그래. 그러면 근데 그게 너덜너덜해졌으니까 하지마 소리가 제어를 못하고 그냥 주먹이 나가고 욕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언니 오빠들이 집에서도 동생 지호 화난다고 동생한테 막 두드려 패는 거, 동생 막 때리는 거 보면 막 살벌하고 이런 경우도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 아닙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두뇌로 다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눈으로 귀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두뇌 작용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하는 게임들은 그 두뇌 시스템을 저 두 가지 영역에서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거칠고 욕도 너무 쉽게 하고 못 참고 산만하고 이런 현상들이 점점 교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한데 짐승하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뇌 상태로 보면, 두뇌 상태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망가졌으면요, 요거 없는 존재가 뭐라고요? 짐승이거든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외모는 사람이지만. 롯이 그 옛날에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상한 음식을 먹고 몸이 상하듯이 매일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부모들이 조금 살펴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더니 모르는 단어들이 막 있는 거예요. 237은 또 뭘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237이 뭘까?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도 모르는 단어를 막 쓰시더라고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단어. 제가 맨 위에 보니까 후대가 있어요. 그래서 후대는 또 뭐지? 누구 대접하는 걸 우리가 후대한다 그러잖아요. 아예 알아요. 대접한다는 걸 후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후대에 집중한다 그래서 뭐 손 대접하기를 힘쓰나? 이러고 제가 이사야서 54장을 찾아봤더니 되게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사야 54장 1절을 보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후대를 이제 뒤후자 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후대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그들이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뜻이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후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 데리고 다니고 있으면 그게 후대에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후대에게 집중할까 그러면서 맨날 24시간 뺑뺑이 돌리면서 학원을 보내고 있어 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자는 거 아니죠, 목사님? 후대에 집중해서 스카이 대학 보내자 이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게 집중해야 된다면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는 후대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그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도 잘 못하는 시절을 여러분도 겪었을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 7일, 1년 365일 부모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모들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부모들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너가 좀 도와다오. 네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네 자녀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후대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후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후대에 집중돼 있지만 사실은 부모들을 콜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자로서. 이 교회는 구호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었다. 나는 가정을 만든 이유는 그 가정에서 찾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하나님께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녀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를 경외하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에게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그거 하나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 신앙이 대학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자식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할 수 있고요. 헌금 열심히 하시는데 자식 좋은 직업 갖게 하려고 헌금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나의 신앙은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독교인지 대학교인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진지하게 아이들 앉혀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내일 중에. 아들, 지난 한 달 동안 엄마가 너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딸, 아빠는 너한테 지난 한 달 동안에 무슨 말을 주로 했어?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쿨하게 말해줍니다. 엄마 나만 보면 맨날 숙제 다 했냐? 공부해라, 학원 가라, 맨날 시험 성적하고 뭐 이런 거밖에 더 얘기해 볼 새삼스럽게 물어보세요. 아빠 맨날 아빠는 뭐 그래서 대학은 가겠냐, 그래서 직원 갖겠냐, 맨날 그러시지 뭐 뭔 소리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류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교입니다. 사람은 믿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말을 할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한 분은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지금 물어보면 제가 불리하고요, 좀 한두 달 있다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만 보면 큐티 했냐 그러잖아, 엄마 나만 보면 성경 읽자 그러잖아, 엄마 나만 보면 예배 드리자 그러잖아, 엄마 나만 보면 같이 암송하자 그러잖아, 엄마 내가 무슨 신학생이야? 엄마 나만 보면 성경밖에 안 보여?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 맞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직업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가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부부 사이에 한번 토론 좀 하세요.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여보, 당신 자녀 교육 목표가 뭐야? 꼭 물어보세요. 나의 남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아내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세요. 여보, 나는 오늘 금요예배 특강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더라고. 너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주님, 저는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내 자녀 교육 목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우리 같이 마음을 아파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이가 되도록 키워봅시다. 오늘 정리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학 보내는 게 목표면 내 입에서 주로 어떤 말이 나갈까요?
이 아이를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게 목표야. 그러면 내 입에서 아이를 볼 때마다 무슨 말 나가요? 공부 얘기 나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목표면 아이 눈에 보일 때마다 무슨 말 나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후대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내 아이를 그리스도 만드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담당할 일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지 않고 잘 미디어를 다루도록 뭘 하면 되나? 한 15분 정도 시간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3택트. 영어를 자꾸 쓰는데 하여간 뭐 사회적으로는 컨택트를 하지 말고 언택트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온택트. 전부 온라인에서 해결해라. 만남도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하고 물건도 온라인에서 하고 밥 먹고 싶으면 식당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주문해 먹고 다 온라인으로 해라. 이런 거 얘기하죠. 우리 가정의 3택트. 우리 사회가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3택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택트 미디어.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 미디어와 거리두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중독을 예방하는 길은 접근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술을 매일 먹여가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술을 매일 먹으면서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없어요. 도박장에 매일 가면서 도박 중독 치료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이제 좀 쉬워졌죠. 상식이 뭔지. 왜 강원랜드 카지노를 강원랜드를 정선에 갖다 놨을까요? 좀 여기 월천역 그 차에다 갖다 놓지. 스랩바 끌고 가서 좀 땡겨보게. 근데 왜 정선이라는 그 산꼭대기에다가 갖다 놨을까요? 왜? 접근성을 멀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로또를 매일 하지 않고 왜 토요일만 하게 해놨을까요? 로또 매일 하면 좋잖아요. 접근성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접근성이라 그래요. 토요일 하루는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참고 살라는 거죠. 그래야 뇌가 정상이 됩니다. 매일 하면 뇌가 바뀝니다. 매일 하는 뇌로. 그럼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실에 TV가 아직도 있는 집 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실에 있는 TV를 반드시 아빠 침실로 옮겨 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20살이 다 넘었으면 해당 사항 없으니까 어르신들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후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집도 거실에 있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거실에 TV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뇌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의 뇌는 어떤 상태냐면 갓 개봉한 찰흙 같은 상태예요. 찰흙을 봉지에서 딱 개봉하면 어때요?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뭘 만들기가 쉽죠. 근데 찰흙을 개봉해서 한 달 바깥에다 두면 찰흙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되죠. 그럼 뭐 만들 수가 없죠. 유감스럽지만 우리 뇌는 개봉한 지 한 달 넘은 찰흙이고요. 우리 자녀들의 뇌는 갓 개봉한 찰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 보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는 절대 TV 켜지 않게 하고 아이들 다 재워놓고 너무 TV 보고 싶으시면 밤새 보라 그러세요. 체력이 되면. 요즘 TV는 밤새 나옵니다.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뭐 보든 말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는 거실 환경이라는 것은요. TV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 TV를 치우는 게 언택트의 기본인 거예요. 아직도 거실에 TV가 떡 있는 집들은요. 옮기시면 좋겠고 옮길 수가 없으면 선으로라도 이렇게 씌워 놓으세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을 때만 보세요. 올림픽을 한다든가 월드컵을 한다든가 뭐 중요한 무슨 뭐 공연을 하는데 꼭 같이 봐야 될 일이 있다. 이럴 때는 벗겨놓고 보시고 평소에는 늘 그걸 막아놓으세요. 언택트해 놓으시라는.
근데 스마트폰은 언택트하기가 어렵죠. 스마트폰은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관 바구니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빠 스마트폰 받아서 요 함에다 넣어놔. 너의 미션은 그거야. 그리고 아빠 잠들 때까지는 저만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는 가정이 되면 다 망가집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스마트폰이 하고 싶으시면 애들을 빨리 재우세요. 빨리 재워놓고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밤새 하셔. 여러분은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두 번째, 여러분 집에 청소년 자녀들이 있다면 가정 안에 이런 걸 꼭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프리 시간대. 첫 번째, 식탁. 식탁에는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식탁으로 오지 않는 걸 훈련시키십시오. 밥을 먹으면서도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두뇌 다 망가집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면 어디가 망가지는지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아쉽지만, 아이들 이러고 밥 먹으면요 미각에 대한 이 감각이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뇌에서.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음식을 여기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아이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먹는 이 따뜻한 음식이 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많은 시간 고민하고 장봐오고 수고해서 내 앞에 와 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 쳐다보면서 먹으면 개밥 먹는 것입니다. 개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개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인간의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밤 10시가 되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영상 미디어를 끄세요. 10시, 밤 10시에 모든 미디어를, 영상 미디어를 다 꺼버리면요 이제 밤 10시가 되면 엄마 얼굴에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엄마 얼굴밖에. 그러면 자라소리 하지 않아도 들어가 자게 돼 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하품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12시, 1시, 2시 돼도 잠을 못 자는 거야 애들이. 12시,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전쟁을 또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없는 건 생리적 현상이에요. 애를 2시, 3시에 재워놓고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싸우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3시까지 앉았으면요 10시까지 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시까지 앉은 아이를 7시에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건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학대하는 거예요. 잠을 재우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놨는데 잠을 안 재우고 학교를 보내서 공부시키는 여러분은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쁜 엄마가 안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 가정의 모든 영상기기를 항상 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언택트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는 아이들 있죠. 여러분 학교 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 보겠어요. 등교전 뭐 이런 몇 가지를 가족회의를 통해서 정하라는 거예요. 프리 시간대를. 그 다음에 아이들 스마트폰 언제 사주냐고 자꾸 묻는데요. 아이들은 손에는 전화 문자 되는 폰만 들고 다니게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뭘로 해결하라? PC로 하라는 거예요. 자, 카톡 컴퓨터로 될까 안 될까요? 카톡이 컴퓨터로 돼야 안 돼요. 밴드도 컴퓨터로 돼야 안 돼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카톡 때문에 뭐 소통 때문에 뭐 그 헛소리입니다. 컴퓨터 켜서 하라 그러면 돼요. 다만 컴퓨터는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침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학원에 가져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선택과 좋은 것을 보고 들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톡 때문에 스마트폰 사줘 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카톡만 할까요? 카톡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웹툰 종류별로 다 보고 있고요. 웹소설 종류별로 다 보고 있고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요. 침대로 갈 때도 들고 가고요. 학원 갈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전화 문자 되는 폰을 쓰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OS를 2G폰 OS를 바꾸면 됩니다. OS를 바꾸면 돼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야 될 것들은 뭘 써라? 컴퓨터를 통해서 필요한 걸 필요한 만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택트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규칙을 잘 만드는 걸 안 하면 아이들은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온택트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온택트의 핵심은 니드예요. 저기 보면 디자이어와 니드를 얘기하고 있죠. 디자이어는 욕망,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니드는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심심해 게임 좀 할게. 그러면 그래 해라. 그러면 이제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얘 언제 끌까요? 1시간 한다 그러고 시작하면 1시간 되면 끌까요? 자, 아이가 1시간 하고 딱 껐어. 1시간만 하고 그냥 딱 꺼버렸네 아이가. 그러면 누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게임 회사가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1시간만 하고 끄고 나오면요 게임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일단 로그인에 들어오면 게임 회사는 어떻게든지 아이가 계속 게임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장치들이 게임 안에 너무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게임을요 집에서 1시간을 하면 점수를 100점을 줘요. PC방에서 1시간을 하면 500점을 줘요. 자, 어차피 내가 오늘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네. 그럼 집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PC방 가서 하는 게 유리해요? 그죠? PC방 유리하죠? 그럼 회사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PC방 돈 벌게 해주려고? 아니요. 시작할 때는 1시간인데 집에는 어떤 환경이에요? 1시간 지나면 누가 나타나요? 등 뒤에 누가 나타나 1시간 되면? 엄마가 나타나시는 환경이에요. 그 애는 1시간 이상 못합니다. 뻔하죠. 근데 PC방에서 하면 등 뒤에 누가 나타나요? 예,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회사들은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하기를 원할까요? PC방 가서 하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점수 차등을 주는 거예요. 왜? 1시간 하면 회사가 망하니까. 디자이어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가장 무식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이가 자꾸 게임을 하면 엄마들이 이래요. 야, 차라리 찔릴 때까지 해. 질릴 때까지 해라. 질릴 때까지 해보래. 욕망에는 질릴 때까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릴 때까지라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밥은 매일 3끼를 먹는데 밥 중독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이게 필요한 만큼 먹기 때문이에요. 밥을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게임은 필요한 만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TV든 컴퓨터든 게임이든 필요한 만큼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약속을 정한다는 거예요. 뭘 정한다고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방학이 딱 되면 우리 부모님들 방학 딱 되면 제일 먼저 만들었던 거 있죠? 방학생활 계획표 이거 만들었죠. 우리 집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셋째까지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미디어 사용 시간표 해서 우리 가족 미디어 사용 시간표 해서 엄마는 무슨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뭘 볼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우리 딸은 무슨 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다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1시간 TV를 본다 이렇게 정해진 아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니드가 있어요 없어요? 디자이어는 있죠. 자, 토요일 날 1시간 TV를 본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TV 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너무너무 보고 싶죠. 그런데 니드, 약속,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요 월요일 날도 엄마 게임 좀, 화요일 날도 엄마 게임 좀, 수요일 날도 엄마 게임 좀, 목요일 날도 엄마 게임 좀, 금요일 날도 엄마 게임 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1시간 게임하도록 약속을 정해놓으면
월요일 날 엄마 게임 좀 그러면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러면 돼요. 오늘 토요일인가? 이러면 돼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약속을 정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임도 정해야 됩니다. 자기 나이에 맞는 게임을 해야 돼요. 아까 배그라는 게임 있죠?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그 1위 했던 게임. 이게요 18세 등급 게임이에요. 18세, 만 18세니까 대학생 이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해. 무슨 뜻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마 주민번호 쓰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주민번호 쓰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불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회사도 사실은 불법을 묵인하고, 왜 우리나라는 게임이 산업이고 굴뚝 없는 뭐 무슨 금광이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걸 하나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못해요. 법으로 안 돼 있어.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게임, 그 다음에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을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은 두뇌 편도체와 안화 전두엽을 망가뜨리게 돼 있습니다. 두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정해야 돼요. 해도 그냥 퍼즐 게임이라든가 자동차 게임이라든가 전혀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게임들을 해야 됩니다. 막 부수는 게임을 하면 돼요. 그런 거 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만드세요. 기록장을 꼭 쓰게 하세요. 미디어 사용 기록장을. 그래서 시간, 종료, 여러분 거기에다 제가 개요새에다 써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쓰고 시간 쓰고 시계를 본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시계 보고 끝날 때 시계 보고. 니드라는 뜻이에요. 욕망은 시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만큼 하는데 시계를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항상 사용했으면 기록을 하게 훈련. 이게 뭐예요? 기록 자체가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된 시간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컴퓨터에다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세요. 맘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토요일 날 1시간 하기로 컴퓨터를 하기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다가 토요일 날 1시간을 입력시키면 돼요. 저녁 6시, 7시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1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알아서 꺼져요. 그러니까 엄마랑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아직도 안 껐어? 이럴 필요가 없어. 꺼졌어 이미. 아이도 엄마 더 할래 할 수가 없어. 꺼졌어 이미. 뭘 더해? 더하기 컴퓨터 꺼져버렸는데. 불필요한 싸움을 막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인강하겠다고 컴퓨터 키잖아요. 인강 듣겠다고. 근데 인강을 크게 틀어놔 아이들은. 왜 크게 틀어놔요? 거실에 있는 엄마 들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딴 사이트에서 놀고 있어. 근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요 그게 원천적으로 안 돼요. 인강이 딱 시작되면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수가 없게끔 프로그램이 막아놔요. 인강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대로 세팅해 놓으면 프로그램 컴퓨터가 알아서 약속대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용하시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은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만든 패밀리마트라는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고요.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거. 이건 구글이 만든 거고요. 패밀리 링크. 이건 아이폰이 만든 건데 여기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하는 앱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 폰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아이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폰에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부모랑 약속을 정해놓고 오늘 1시간 하기로 했으면 엄마 폰에다 1시간 세팅해 놓으면 애는 1시간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이 1시간만 되는 거예요. 또 유튜브는 못하게 엄마가 막아놓으면 애는 유튜브 접속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모 폰에서 컨트롤하도록 누가 만들어놨다고 이거? 구글과 아이폰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플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에서 만들고 애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애플이 착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플에다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애플에다 압력을 넣었어요. 너네들 저거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부모들이 통제할 장치를 안 만들면 우리 투자금을 다 빼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투자하잖아요. 그걸 다 빼겠다고 회사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저거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면 여러분 아이랑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된 거를 그대로 이식만 하면 돼. 그러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온택트입니다. 지혜롭게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거 어디 갔어? 컨택트. 사회적으로는 컨택트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밥그릇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몸이 자라듯이 우리 마음은 사랑과 인정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체성과 친밀감이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먹어야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부모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걸 안 채우고 있으면 누가 그걸 채우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요. 거기서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아이돌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부모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컨택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4번 강의할 때 마지막 4번째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집중 다루는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컨택트 할 것인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설교가 좀 부담스러워서 매일 예배하기가 참.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설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설교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부담을 가지세요?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 부르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누구 대표 기도하시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가정 예배에는 예배 순서가 없어요. 가정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 세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부모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은요 아빠가 늦게 퇴근해서 가정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은요 사춘기 아이가 있어서 가정 예배 못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우리 집은요 고3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가족 행사가 아니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차이를 아시겠어요? 가족 행사는 다 와야 돼. 다 와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있는 사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빠 늦게 오면 빼고, 사춘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빼고, 괜히 그 말 안 듣는 애를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싸우다가 감정 다 상하잖아요,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원치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예배를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예배하자 그런데 협조가 안 되면 아직 시기가 안 됐으니까 그냥 엄마 혼자 예배를 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찬송하면서 예배를 2달만 드리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냥.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자, 3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 이렇게 하라. 제가 그냥 하나의 샘플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방식이 있을 테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뭐냐면 있는 가족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요. 매일 모입니다. 모이면 오늘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각자 몇 곡씩 선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소리내서. 시편 20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가 소리내어 찬송할 때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사람을 지었대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일주일에 딱 2곡 불러드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 너무 인색해.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가족들의 시간을 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원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자녀들이 2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첫째,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같이 찬송할 때 배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고요, 가족이, 아빠가 목소리가 크면 아이들은 뭘 배워요?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아빠구나 하고 아빠한테 줄을 서. 아빠 눈치 보고. 엄마 목소리가 크면 우리 집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엄마구나 하고 엄마한테 눈치를 봐. 이런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찬송을 소리내서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2번째, 가정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교회에 계신가요? 산에 계신가요? 하늘에 계신가요? 하늘 어디? 목성쯤 계신가요? 아니면 저쪽 명왕성쯤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거기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신 분이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2번째,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하고 싶은 얘기, 아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다라는 건 아시죠?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은 소리내어 읊조리다.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원어는 뭐냐면 소리를 내어서 외쳐라요. 소리를 내어서 외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 조용히 읽든가요? 소리내 읽든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펴서 돌아가면서 소리 내서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소리 내서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아이들의 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읽으시면 한 5장에서 6장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가족들이. 제가 1시간을 읽으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1시간이나 읽어야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드라마는 2시간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랐어요. 자, 3번째. 소리내서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여러분, 시간이 없네. 이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리.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시간이 없어. 자, 3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1시간 정도 말씀을 읽었으면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구절,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빌립보 4장 4절을 읽었다고 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읽었는데 이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빠가 매일매일 늦게 퇴근하시면서 가정 예배 참석도 못하시고 매일매일 지쳐 계시는데 하나님, 아빠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이동 중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기도시키면요, 기도 너무 잘합니다. 왜? 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훈련되어 있는 아이들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풀어내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그거 하는 거 3가지. 찬양하고, 소리내서 말씀 읽고, 읽은 말씀 가지고 기도문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3가지를 매일매일 하면 가족 간에 왜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작. 어떤 분이 대한민국 가정, 대한민국 교육을 진단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한민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야, 너 도대체 이런 대학 나와야 먹고 살 수 있다. 최소한 이 대학 나와야 돼. 이런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는 여기 나와야 돼. 과자고 들어봤냐? 과자고. 과학고 자사고예요. 과자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중학교 성적이 좋아야 돼, 내신이. 중학교 성적은 있잖아,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유치원에 반드시 가야 된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은 광야다. 그런 가정은 사막이다. 그런 가정은 황폐한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뭐라고 진단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가정은 광야 같구나. 너희 가정은 황폐한 땅 같구나. 너희 가정은 사막 같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돌아보세요. 아이들 느낌에 우리 집은 무슨 광야 같아. 우리 집은 무슨 사막 같아. 우리 집은 무슨 황폐한 땅 같아. 이러진 않는가?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에덴과 같은 곳인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인가? 저와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되고 여호와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아담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곳이 에덴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에덴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에덴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서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소리를 좀 더 낮추고 좀 더 멀리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에덴을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하시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받으세요. 그것이 저희의 자녀 교육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 자녀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자녀 교육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부모의 부르심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마치 롯이 날마다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상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빼앗겨버린 우리의 후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복음 문화로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이루어갈 길을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각 가정들 위에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또 섬기는 교회와 또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